스트레스는 만인의 적이지만 임신부에게는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임산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임신 중 우울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가 컸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건강한 산모의 자녀를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건강한 산모의 자녀보다 아토피 피부염이 1.85배 더 많이 나타났고요. 우울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위험이 1.31배, 불안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1.4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저체중 위험이 있는 등 신체 발달 속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의 뇌 발달과 자율신경계 발달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기와 엄마의 애착 관계에서도 산전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임신부 자신과 주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희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키 씨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세계다 보니까. 네. 근데 이때 배워둬야 돼요. 잘 모를 때 배워줘야지. 이제 아기를 낳고 배우다 보면 나는 낳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임신 중이나 뭐 그 이후에라도 뭐 스트레스가 안 좋다라는 거는 왠지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는 몰랐네요. 그래요. 이 임신 중에는 말이죠. 이 예비맘들이 이 태어날 아이의 아토피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임신 중에 스트레스 관리가 아이의 아토피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네, 그렇죠. 이 아토피가 진짜 이런 아토피 있으면은 계속 피부 긁고 다 힘들어요. 되게 네, 서로 힘들죠. 아이도 힘들고 그 지켜보는 부모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피부는 막 엄청 빨개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네, 막 그러니까요. 긁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낫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죠. 네,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임신부가 행복한 임신 기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를 좀 소개해야죠. 네, 지난 시간에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산부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했는데요. 임산부 건강관리법과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쿨한 부부로 사는 지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오키야, 아빠 왔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일이 늦게 끝났어. 오키 오늘 잘 있었어? 잘 있었어. 그렇구나. 오늘은 뭐 했어?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집에만 있었어. 낯선 사람 문도 안 열어주고 TV 봤어. 잘했지? 잘했네. 오키 혼자 안 심심했어? 심심했어. 일찍 들어와. 오키 심심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할게. 응, 알겠어. 아빠, 나 이제 너무 졸리다. 아빠 기다리느라 졸린 거 꾹 참았어. 그래, 얼른 자. 잘 자, 오키야. 아빠도 잘 자. 오키야, 엄마도 없는데 아빠가 일 때문에 맨날 늦고 우리 오키 혼자 집 지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오키를 봐서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엄마 없이 오키 혼자 키우는 거 정말 힘들다. 네, 오늘은 정말 너무라는 말을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정말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네. 너무라고 작가님 쓴 건 정말 슬프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순철 씨는 9살 아이의 아빠를 연기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워하셨고요. 그래.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파파의 경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는 174만 9천 가구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이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는 약 22만 5천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어가는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사별이나 이혼 등의 경우에만 한부모 가정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인데요.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례가 많지만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과 미혼모와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가족 폭력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고요. 배우자의 군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한부모 가족은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소나 세대가 다르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자, 굉장히 다양한 한부모 가족 형태가 있는데 네. 앞서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가 약 22만 5천 가구가 있다고 좀 했잖아요. 네네. 한부모 가족들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한부모 가구의 41.5%였는데요.
처음 실태조사를 했던 2012년에 30.4%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주거 상황도 더 나빠졌는데요. 2012년에는 자가 소유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보증부 월세 가구가 26.4%로 가장 많았고요. 보증부 월세는 2012년 17.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자가 소유는 21.2%로 줄었습니다. 네. 한부모 가구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이 안 됐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 등을 고려한 순자산액은 6,638만 원으로 전체 가구 순자산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이 이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좀 살고 있고요. 네. 소득 수준도 좋지 않군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 때문에 오랜 시간 아이가 집을 좀 혼자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네, 아까 우리가 했던 꽁트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취업한 한부모들은 장시간 근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웠는데요.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29.8%에 불과했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2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미취학 자녀의 12%, 초등생 자녀의 54.4%는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면 한부모 가족의 건강 문제도 굉장히 염려되는데요. 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가구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한부모 가구 중 20.8%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고요. 정신건강에서도 한부모 가구 20.2%는 최근 1년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우울 증상을 경험했지만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녀와의 여가 활동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서 한부모는 중고등학생 자녀와 쇼핑은 연평균 4회, 영화나 공연 관람은 2.1회, 여행은 0.7회 했는데요. 반면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소년들은 부모와 쇼핑을 연 11.4회, 영화나 공연 관람은 6.3회, 여행은 4.2회 했다고 답해서 한부모 가구보다 2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네. 한부모 가족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네, 한부모들은 한부모 가족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을 꼽았어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과 자녀를 돌봐줄 사람 구하기 어려움을 꼽았고 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진로 지도의 어려움과 학업 성적 등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생계비나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 6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한부모 가족에게 여러 지원책이 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돕고 있고요. 지난해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연 5만 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비는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 지원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국민주택 분양 시 일정 비율로 한부모 가족에 대해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특별 공급 대상으로 지정돼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복지시설은 모자 가족 복지시설과 부자 가족 복지시설,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등 크게 3종류로 구분되는데 시설 입소자는 유형에 상관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공동생활지원시설에 입소했다면 시설 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서는 미혼의 임신 여성과 출산 후 입소를 원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더 힘들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본적인 한부모 가족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60% 이하로 더욱 넓어지고요. 일반 한부모 가족에 지원되는 복지급여에 청소년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등학생 교육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립지원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나 학원 수강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도 좀 있겠죠. 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요. 자녀가 군대 등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해서 연령 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일 때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의 친족이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자의 자녀 학교의 교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시범 신청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되고 신분 노출을 걱정해서 신청하지 못한 한부모 가족도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의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임산부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임산부들에게 임산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 결혼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도 많잖아요. 네. 그런 고령 임산부일수록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운동보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체중 조절이 가능하고 요통이나 산모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고 산고의 시간도 2시간 줄일 수가 있고 진짜요? 네, 제왕절개 수술 빈도는 24% 그리고 겸자 분만 빈도도 14% 줄고 신생아도 빠른 회복률을 보였다고 해요. 또 임신 내내 활발하게 운동을 한 임산부의 출산아가 운동하지 않은 임산부의 출산아보다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운동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 임산부가 운동을 할 때는 또 운동에 대한 적절한 시기나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아직 태반이 안정되지 않아서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이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는 정도가 적당하고요. 태반이 견고해지는 임신 13주에서 16주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임신 8개월 무렵부터는 몸이 무거워져서 균형을 잃게 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은 가급적 피하고 운동 강도를 조금씩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오면 무리한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2시간 이상의 외출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요? 네. 짧게 갔다 와야 네네. 되거든요. 임산부가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임산부에게 운동은 좀 이롭지만 유산 위험이 있거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임신 중독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요. 무리한 운동은 이 임산부의 체온을 높여서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적어도 5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안전하고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거나 운동 중에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섭취해야 하고 너무 무덥고 습한 날씨나 이 체열이 있다면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임신 4개월 이후에는 몸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오래 서서 하거나 똑바로 누워서 하는 운동은 이 정맥이 눌려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피해야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산부에게 추천해 줄 만한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체온이 38도를 넘지 않도록 가벼운 강도의 운동이 권장되는데요. 먼저 수영은 물의 부력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서요. 임산부의 체중 관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아하. 특히 임신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산책하듯 걷는 운동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가는 말이죠. 임신 13주부터 시작해서 출산 예정일까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요가를 하게 되면 자궁 환경이 좋아지고 태아의 발육을 도울 뿐 아니라 출산 후 자궁 수축을 도와서 산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임산부에게는 수영이나 걷기 아니면 요가와 같은 운동이 좋군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먹는 음식에서부터 운동까지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이 초산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 육아 정책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건강 관리를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먼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 후에 진료 결제가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신 기간 동안 지원 신청한 바우처를 통해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BC카드사 그리고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으로 고위험, 임신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단순 고령 산모가 아닌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산모의 산전관리와 분만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위험 질환의 이 중증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해서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16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고 고위험 임산부로 전문의 진단을 받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과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산림청에서는 이 푸른 숲에서 엄마와 태아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4회에 걸쳐서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임신 16주에서 36주 임신부나 임신 부부를 대상으로 국공립 치유의 숲 3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명상과 맨발 걷기, 요가,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참여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 전월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차별 세부 모집 계획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임산부라면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 네, 일단 제목부터 뭔가 확 끌리죠?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니까. 네. 오늘은 지옥의 화가라고 불린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굉장히 특이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림 쾌락의 정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별명이 지옥의 화가? 네. 이 별명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네요. 그 보스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던 르네상스기에 15세기에 그려진 것이라고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고 독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으로 괴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면서 지옥을 묘사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엽기적인 그림이에요. 엽기적인. 자, 이 르네상스기란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들이 모나리자를 그릴 때 이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스는 엽기적인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완전 상상이 안 되죠. 그러게요. 르네상스인데. 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한데요. 네. 너무 독특해서 후대의 화가들이 따라하기도 힘들어서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도 보스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있었습니다. 보스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보스의 그림을 자주 접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 16세기의 플랑드르 화가 피터르 브리헐, 우리가 어제 소개했던 화가를 들을 수 있고요. 훨씬 나중에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브리헐은 어제 우리가 소개한 화가죠, 그죠? 그죠, 네. 브리헐이라고 써져 있어요. 순철 씨가 제일 잘 발음하는 것 같네요. R 발음. 네. 우리는 PH 발음. 여기서 영어 수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철 씨는. 오메가 3. 네. 네, 브리얼은 이 하나의 그림에 수많은 인물들을 그려 넣었거든요. 네, 이런 것이 보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정원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괴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 제목도 화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화가의 의도를 유추해서 붙인 제목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정원이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키 씨 말 들어보니까 심오한 작품인가 봐요. 그죠? 근데 심오하다기보다는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많아요. 이렇게 각 인물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네. 네, 하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네. 엉덩이에 피리를 꽂은 사람이요. 자기 신장의 몇 배는 돼 보이는 대형 피리를 등에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림에 있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에서. 벌 받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지옥이니까 벌을 받는 거겠죠? 네. 왜 엉덩이에 피리를 꽂고 피리를 메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 뭐라 그럴까? 큰 잘못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왜 말로 잘못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할 것 같고 지옥 가면은. 그죠. 또 이제 신체 부위로 잘못한 분들은 거기에 벌을 받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함부라비처럼. 악기를 함부로 대했나? 물건을 함부로 대한 사람인가?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또 하나 말해드릴게요. 새, 그 동물 새 있잖아요. 네. 새 형상을 한 생명체가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는데요. 머리에는 솥을 썼고요. 발에는 항아리를 신었어요. 그 새 같은 생명체는 자기 부리에 한 인간을 집어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먹은 생명체는 동그란 알 같은 배변을 배출하는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고요. 이거는 뭘까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 네. 이건 나름대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하니까 이 그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었던 거죠. 네.
이 보스의 삶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15세기에 이렇게 독특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었다. 잘 살았다. 네, 그런 이유 유추가 있더라고요. 이 보스가 당시에 제출했던 세금 명세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세금을 꽤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림으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냥 다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르네상스기에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제목이 쾌락의 정원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쾌락을 향한 인간이 지옥에서 벌을 받는 장면을 그렸기 때문인가요? 제가 유추한 것처럼? 그렇죠.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큰 줄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이 그림이 세폭 재단화로 그려졌거든요. 세폭 재단화. 네, 그래서 총 3점의 그림으로 나눠집니다. 좌우의 양 날개는 작은 크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가장 큰 크기예요. 이 세폭 재단화는 병풍처럼 접었다가 펼 수 있습니다. 이 세폭 재단화는 당시에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특히 성당의 제단에 주로 쓰였는데요. 예배가 있을 때 신도들 앞에 펼쳐놨다가 예배가 끝나면 접어놓고 보관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쾌락의 정원도 애초에 성당의 제단에 놓일 목적으로 그려졌다고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제단에 어울릴 만한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워낙에 충격적인 그림이라 그러니까요. 네, 정작 제단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 부분에는 낙원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네. 갖가지 동식물이 존재하는 평화로운 곳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요. 수많은 인간들이 쾌락을 즐기는 장면이 나와요. 또 성적 쾌락, 이건 당연하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이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적 쾌락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체위라고 다 표현이 돼 있대요. 신기하게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지옥이에요. 시커먼 배경 속에서요. 그의 생명체에게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태초에 순수했던 인간이 쾌락에 물들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쾌락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부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라고. 네. 태초에 순수했던 인간이 쾌락에 빠져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당연히 아시죠? 네. 이 디카프리오가 이 작품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그림을요? 네. 이거 교황에게 왜 쾌락의 정원을 이 디카프리오가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얼마 전에 디카프리오가 영화 레버넌트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드디어 5번째 도전 만에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잖아요. 네. 그때 수상 소감이 대체 뭘까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했는데 5번째 만에 상을 탔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디카프리오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했을 때 눈이 자꾸 녹아서 힘들었다.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우리 촬영의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그만큼 지금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모두 환경을 잘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수상 소감을 했는데요. 네네. 디카프리오는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때 디카프리오는 이 작품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릴 때 내 침대 위에 벽에 걸려있던 글입니다. 어릴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에게 주어졌던 천국, 인구 과잉 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3번째 지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속의 까만 하늘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계몽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디카프리오가 이 작품에 대해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네, 그런 거죠. 환경 문제와 연관지면 그렇게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진지한 환경주의자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근육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이렇게 이 그림도 정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림 설명 다시 제대로 해드릴게요.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15에서 16세기 르네상스 화가였지만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린 기괴한 작품으로 20세기 초현실주의 작품 분위기가 나는 독특한 화가입니다. 정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신성 모독적이고 악마적으로 그린 작품이 많아서 그가 이교도를 믿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꿈의 세계를 보는 듯한 그림과 어느 종류에도 속한다고 보기 힘든 이상한 생명체들, 의도를 알 수 없는 인간들의 행동 등으로 인해 보스의 작품들은 수없이 연구됐고 가장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쾌락의 정원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보스가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작품의 의도를 추정해서 지은 것입니다. 쾌락의 정원은 세폭 재단화로 재단화의 두 날개 면을 열면 그 안에 각기 다른 세 개의 장면이 펼쳐져 있는 그림입니다. 세폭 재단화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던 당시에 그림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교훈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당의 제단에 주로 쓰였는데 보스의 쾌락의 정원은 파격적이어서 재단화로 쓰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 장면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연대기 순입니다. 왼쪽 날개면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대면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이끌려온 이브를 보자 아담은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처음 보는 생명에 잠옷 놀라는 표정입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의 물이 넘쳐나고 온갖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밑에 있는 연못에는 새의 부리를 가지고 물고기 몸통을 가진 생명체가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악마를 의인화했다고 해서 악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의 경계가 모호한 채 에덴 동산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중앙 패널로 오면 아담과 이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인간 군상들이 저마다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 어지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연못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한데 모여 목욕을 즐기고 그 주변으로 동물을 탄 인간들이 동그랗게 무리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딸기나 체리 등도 보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탐욕이나 성적인 쾌락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들은 하늘을 날거나 땅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에 가운데 패널은 가장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혼란과 쾌락이 오른쪽 패널로 나타나는 지옥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른쪽 패널에 그린 지옥에서는 어둡고 깜깜한 배경에 수많은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거대한 류트나 하프에 매달린 채 힘겹게 연주를 합니다. 음악에만 빠져 지낸 방탕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주곡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의해 악보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악보는 악기에 깔린 인간의 엉덩이에 그려집니다. 한 음악가가 이 악보를 연주해봤더니 꽤 그럴듯한 연주가 됐다고 합니다. 악기 옆에는 도박 장치가 있는데 도박에 빠졌던 인간은 그 장치에 의해 곧 목이 잘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수녀 복장을 한 돼지가 인간에게 종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변기에 앉은 새의 형상을 한 괴물이 머리에는 솥을 쓴 기묘한 모습으로 인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을 잡아먹은 괴물은 밑에 있는 구덩이에 그 인간들을 배설합니다. 그 배출 구멍에는 한 인간이 항문으로 동전을 뱉어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생전에 탐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인간은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폭식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 밑에는 살았을 때 토끼 사냥을 즐겼던 사람이 이곳에서 오히려 토끼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서는 모든 것을 거꾸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의 가운데 거대한 흰색 형체는 달걀 껍데기로 된 몸통에 나무로 된 다리를 지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보스 자신이라고 합니다. 껍데기 안쪽에는 악마들이 잠시 쉬는 선술집이 있습니다. 이 재단화의 양쪽 패널 부분을 닫으면 뒷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천지창조의 셋째 날 풍경입니다. 아직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에 따라 평평한 판 모양의 지구가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패널 부분 위에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표정이 왠지 시름에 잠긴 듯 복잡합니다. 아직 셋째 날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단화 안쪽에 펼쳐지는 그림처럼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미래의 인간들의 모습을 예측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의 불안한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느끼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핥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세계에서 보스의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묘사한 지옥에서는 자신이 살았을 때 했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예측했죠? 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지옥에 가기는 싫으니까 앞으로 더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네, 옥시는 여기서 더 착해지면 천사가 아닐까. 날개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자, 오늘은 많은 것을 담아내고 시사하고 있는 작품. 네.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을 감상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해주는 유용한 팁! 쿨한 부부로 사는 지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쿨한 부부로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잘한 일에 핏대 높이지 마세요. 부부간에 핏대를 올리다 보면 혈압만 오르고 남는 건 성질 더럽다는 소리만 듣게 되겠죠.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서로 상처를 줘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여유와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의 습관은 무조건 존중해 주세요. 수십 년 동안 안 고쳐진 게 지금 와서 갑자기 고쳐지겠습니까? 나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더군다나 습관과 인격은 다르잖아요. 상대의 습관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셋째, 웬만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덤에 갈 때까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미리 털어버리세요.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싸우려거든 징징거리거나 짜증만 내지 말고 분명하게 화를 내세요. 어설프게 봉합해 놓으면 벽만 커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세요. 고름이 오래된다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섯째,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바라는 바를 얘기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상처받을 일이라면 은근히 기다리다가 스스로 상처받는 것보다 직접 거절당해서 받는 상처가 더 떳떳하지 않을까요? 일곱째, 상대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항상 부부가 같아야 한다는 것처럼 큰 모순도 없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색이 조화된 데 있죠. 또 물과 시멘트가 합쳐지면 콘크리트가 되고요. 부부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찾으세요. 여덟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세요. 부부간에도 업무 규정을 가지듯이 합의된 생활 규칙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경제권은 누가 쥐고 용돈은 얼마를 써야 하며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고요. 요리,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육아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역할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홉째, 홀로서기를 미리 연습하세요. 별거, 이혼, 사별 등 부부도 언젠가는 홀로 됩니다. 그러니 가끔은 떨어져도 보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요리하는 법을, 여자들은 전기나 기구 다루는 것들을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친구가 돼보세요. 그때 비로소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서 친밀감은 배가 될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어찌 보면 평범한 듯 하지만 막상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쿨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네요. 네. 이제 부부들도 쿨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군요. 네, 그래요. 그 항목들 이제 10개명처럼 나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0가지나 되다 보니까 먼저 첫째로 자잘한 일에 핏대를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의 습관은 무조건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로 웬만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네 번째로 싸우려거든 징징거리거나 짜증만 내지 말고 분명히 화를 내세요. 다섯 번째,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세요. 여섯째는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일곱째, 상대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덟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세요. 아홉째, 홀로서기를 미리 연습하세요. 열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보세요. 와, 그렇군요.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 좋네. 네. 영혼의 친구. 그죠. 평생을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아무래도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의 친구가 된다면 정말 평생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언뜻 보기엔 좀 쉬워 보이지만 은근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자잘한 일에 핏대를 높이게 되고 그렇죠. 상대방의 습관은 무조건 나쁜 습관처럼 보이고 웬만한 것은 더 잘 기억이 나고 싸우게 될 때는 징징거리거나 짜증을 내게 되고 포기할 거는 포기가 안 되고 이렇게 다 반대로 되지 않나요? 네, 그만큼 부부 사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부부 사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날인데요. 바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네, 내일은 꼭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철 씨도 참여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날 겁니다. 자, 마칠 시간이군요. 4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